관할은 가압류의 경우는 가압류할 물건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이나 본안의 관할법원에서 내면 된다라는 것이죠. 그다음에 가압류의 피보전 권리는 지금 금전채권이 전제되는 개념이라고 그랬죠. 그다음에 보전의 필요성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보전의 필요성이 없으면 가압류 결정이 받아들여지지 않겠죠. 그러니까 무조건 가압류가 원래는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니에요. 근데 우리 과거에 보면 채권자가 말하는 거, 아까 만들어 증명이 아닌 소명 이런 정도로 해서 남용적으로 받아들여졌던 이런 것이 너무 문제이지 않냐. 거꾸로 채무자는 만약 억울하다라고 본안에서 자기 돈 줄 거 있냐 없냐에서 억울하다라고 하는 채무자 입장에서는 지금 잘못하다 가압류가 받아들여지면 재산이 묶이게 돼요. 재산이 묶이게 되고 자기 입장에서는 지금 채권자의 필요성을 너무 부각하다 보면 채무자의 재산권이 묶이면서 채무자한테는 오히려 마이너스로 지금 불이익한 이 조화점 같은 게 문제가 돼요. 강제집행이라든지 가압류는 우리가 언뜻 떠올린다면 채권자의 입장에서만 생각되는 개념인 것 같은데 그 실질에 있어서는 하나 또 생각해야 될 것은 당하는 채무자의 이익이랄까 보호도 고려해야 되고 그게 잘 맞아떨어져야 되죠. 이 권리를 실현하고 채권자 입장에서는 발을 동동 구르면서 이 재산이 없어지면 어떡하냐. 그런 필요성에 대한 것이 하나의 상정할 수 있는 이익이랄까 관점인데 한편 채무자 입장에서는 이거 갑자기 이렇게 걸려버리면 재산권 행사를 사실상 못하잖아요. 누가 가압류 걸려있고 가처분 걸려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이 거래라든지 그 재산의 운용이 원활히 되지를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채권자 입장과 채무자 입장에서의 균형점을 찾아야 되는데 과거에 가압류 등이 남용됐어요. 채권자 입장에서는 본소송에서 이길지 질지의 싸움은 막 진짜 엄청난 싸움을 해서 이기는 것인데 가압류는 아까 말한 대로 소명 정도만으로 그렇게 크게 신중하지 아니하게 긴급 신속 자유재량으로 탁 내려지면 채무자한테는 사실상 큰 타격이 되는 거예요. 그 재산권이 묶이면서. 그래서 채무자는 어쩔 수 없이 채권자의 주장에 어느 정도 받아들이는 뭐 울며 겨자 먹기처럼 받아들일 이런 가능성으로 갈 확률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채권자는 가압류 건 것만으로 거의 이 채무자에 대해서 압박을 하는 이 효과를 충분히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점에 있어서 남용이 문제가 됐어요. 노동운동할 때 노동자들이 막 시위하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 큰 기업들이 한때 어떤 반대 카드로 압박을 가했냐면 니네가 계속 태업하고 막 이 파업하고 이러기 때문에 우리가 손해가 크다. 공장이 제대로 가동 안 돼서. 그래가지고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에 가압류를 걸어서 노동자의 재산을 탁 묶어가지고 압박수단으로 썼었어요. 신문기사에 한때 한 10년 전에 많이 그런 기사가 나왔어요. 그때 누군가가 처음 그런 카드를 쓴 거예요. 회사 입장에서 이게 정당한 어떤 노동권에 의한 뭐 이런 건데 그 자체는 뭔가 시시비비해서 좀 밀리니까 어떤 카드로 하냐면 그 다음에 손해배상 과연 이 사람들이 파업하고 온 게 손해가 있느냐 없느냐는 본안의 문제이고 본안에서 확정될 이야기인데 일단 가압류가 탁 받아들여지면서 채무자 재산 같은 것이 탁 묶여버리니까 채무자가 조금 위축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동자가 위축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어떤 파업이나 데모에 대해서 이 기업 측이 가압류 카드로 이렇게 했던 것이 신문지상에 한번 문제가 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게 남용이 되지 않아야 된다.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압류에 있어서 이 보전의 필요성 등을 조금 더 이제 세세하게 따져봐야 되는데 과거에는 조금 그게 그렇게 엄히
따져지지 아니한 채 가압류 명령이 내려진 이런 상황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충분한 물적 담보가 설정되어 있거나 재산이 충분히 있었던 경우에는 보전의 필요성이 부정되겠죠. 그 다음에 이건 집행 권한을 이미 갖고 있어요. 확정 판결 같은 것을 이미 갖고 있어요. 그럼 뭐 하면 돼요? 지금 빨리 그냥 집행 들어가면 되잖아요. 본래의 집행을 들어가면 되지. 뭐 가압류를 왜 걸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가압류 같은 건 뭐예요? 본집행을 하기까지의 시차, 확정 판결을 받아서 본집행을 할 때까지의 시간적 간격에서 채무자의 재산이 흩어지는 것을 때문에 있는 건데 지금 집행권을 가지고 있으면 집행 들어가 버리면 되니까 가압류 건다든지 할 보전의 필요성이 없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이건 실무상 300만 원도 아닌 채권 갖고 가압류 거는 것은 뭐 안 받아준다. 채무자가 실은 300만 원도 없다면 뭐 어쩌고 저쩌고 생각해 볼 수는 있는데 300만 원 정도에 대해서 뭐 인정하지 않는다 뭐 이런 이야기. 가처분은 금전 채권이 아니라 특정물에 관한 이행 청구권이 피보전 채권이 된다. 특정물에 관한 이행 청구권, 즉 인도 청구권 뭐 이런 것이 피보전 채권이 된다. 뭐 이런 것이죠. 가압류하고 가처분 구별 개념에서 이미 얘기했던 거죠. 그다음에 신청은 보전 처분의 신청이라 하면 법원에 대해서 신청하는 거예요. 우리가 판결 절차, 법원의 판결 절차 소를 제기해서 확정 판결이 있으면 집행은 부동산에 대해서 집행할 수도 있고 동산에 대해서 집행할 수도 있는데 동산의 집행은 집행관한테 신청해서 하는 거고 부동산에 관한 집행은 어떤 이 경제적 그 가치 같은 것 등과 관련해서 법원에 신청한다. 집행법원에 신청한다. 그런 이야기를 했죠. 보전 절차는 가압류든 가처분이든 그 다음에 그 대상이 동산이든 부동산이든 요 보전 절차는 법원에 신청하는 거예요. 법원에. 그 신청한 보전 절차에 대해서 보전 명령이 내려지면 그 집행은 부동산에 하느냐 동산에 하느냐 채권에 하느냐는 집행에서처럼 부동산의 경우는 법원에다가 집행하는 것이 맡겨져 있고 동산의 경우는 집행관에게 맡겨져 있어요. 그렇지만 신청 자체는 보전 처분을 발령해달라는 신청은 법원에 하는 거예요. 법원에. 그래서 서면으로 뭐 판결 절차 소장 쓰듯이 신청서를 써야겠죠. 그다음에 당사자는 여기는 원고 피고가 아니라 채권자, 채무자 뭐 또는 신청인 상대방 이런 표현을 쓴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렇게 하는데 그 가압류가 남용되기 때문에 한 2004, 5년 정도부터 신청서에는 신청하면서 진술서를 붙이도록 했어요. 신청자가, 즉 채권자가 진술서를 붙이도록 했어요. 그전에는 이런 거 없이 했는데 남용적인 신청이 많기 때문에. 그럼 어떤 거냐면 요 가압류 신청서를 하는데 좀 흐릿한데 여기에 자기가 돈 받을 거 가지고 해서 신청 취지는 이제 가압류하는 것에 대한 신청 취지를 쓰고 신청 이유는 자기 피보전 채권이 있는데 지금 보전할 필요성이 있다. 이런 것을 담아서 쓰는 거예요. 신청서를. 이 경우는 이제 채권을 가압류하고자 하는 건데 그 다음에 가압류할 채권은 여기 잘 안 보이지만 아마 임대차 보증금에 대해서 가압류하려고 하네요. 그러니까 채권에 대한 아까 채권에 대한 가압류 거는 거죠.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임대차 보증금에 대해서 채권자가 가압류 걸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진술서를 써야 된다라는 거예요. 진술서. 자기가 이게 남용적인 신청이 아니고 한 것에 대해서 진술서를 써서 같이 내지 않으면 안 받아줘요. 그래서 이런 가압류 신청에 대한 진술서를 신청자인 채권자가 신청자가 써내야 돼요. 그래서 자기가 이것의 체크 항목으로 어떤 자기가 지금 이거 신청하는 내역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상황을 진술서로 내야 된다라는 것이 최근의 실무예요. 이렇게 해서 내면 이제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냐면 채권자가 신청을 하면
판사가 심리를 해요. 그 다음에 심리를 하고서 발령을 하면서 담보를 제공하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지금 아직 본안의 승부는 미지수잖아요. 본안의 승부는 미지수니까 내려주긴 내려주는데 너 만약 네가 지금 묶어뒀다가 네 말이 아닌 것으로 결론이 가면 그 피해가 있을 거 아니에요. 묶인 채무자 입장에서는 자기가 지금 돈 갚아야 될 상황도 아닌데 묶여 있는 거 아니에요. 그 결론이 나올 때까지. 근데 그 결론이 아닌 것으로 나왔어요. 채권자가 신청한 지금 이거는 받아주지만 본안에서 나중에 아닌 것으로 됐을 때 그 묶인 것에 대한 손해 같은 것을 이제 배상하기 위한 그 거리로서 담보를 내야 된다. 이렇게 명령을 해요. 그래서 담보로 어떻게 해라 라는 명령이 내려져요. 근데 이게 그러면 예컨대 뭐 그 손해에 대해서 금액적으로 현금으로 내라고 하는 경우도 있지만 보통은 이렇게 지급보증 의탁계약에 의해서 그런 의탁보증 체결된 것으로 해서 담보를 제공하는 것을 허가받아서 이렇게 해서 보전처분 결정이 내려져요. 그러면 이제 그 아까 채권 가압류의 보전처분이 내려지면 그 집행은 채무자한테 지금 돈 받을 거 있는 채권자 입장에서 신청해서 내려진 그 결정이 제3채무자한테 아까 임대차 보증금일 때는 집주인이 제3채무자겠죠. 그 사람한테 이제 송달되면 그게 집행이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제3채무자인 그 집주인은 이제 함부로 그 보증금 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에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예컨대 부동산 가압류 집행의 경우에는 가압류 재판에 관한 사항을 등기부에 기입하여 집행하지요. 즉 집행법원은 가압류 재판을 한 법원인데 그 등기 촉탁을 법원 사무관 등이 직권으로 등기관에게 해서 등기를 기입하는 것으로 집행을 하는 것이죠. 이해되겠죠? 이런 식으로 절차가 진행돼요. 이 보전소송은 주로 일반 소송처럼 판결 절차처럼 이렇게 변론 열는다. 그러니까 막 양쪽 당사자를 부른다. 네 할 말 다 해라. 이런 식의 심리가 아니라는 거죠. 주로 서면 심리로 하고 변론은 필수적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 경우에 있어서도 서면 심리만으로 하니까 그 실질 상황을 잘 모른 채 남용적으로 막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이게 잘 컨트롤이 안 되니까 최근에는 채권자 신문제도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 대표적인 법원에서는 신청한 채권자를 신문한다라는 제도를 도입했다. 그러니까 채권자가 지금 이것을 신청하는 데 대해서 서면만으로 냈을 때는 이게 어떤 상황에 대한 윤곽이 좀 추상적인데 이렇게 신문을 하면서 구체화시켜서 진짜 이게 가압류 지금 신청하는 것이 진짜 남용이 아닌지 등등을 체크해서 이제 발령을 하기 위해서 신문제도를 도입하였다. 뭐 이런 거예요. 이렇게 해서 보전소송의 심리를 해서 보전처분 결정이 내려지고 그것이 채권에 대한 가압류라면 제3채무자한테 이 보전처분 결정문이 제3채무자인 임대차 보증금의 경우라면 집주인한테 송달되면서 이제 그 채권이 가압류가 걸린 거예요. 그 다음에 나중에 본소송에서 이기면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압류 및 추심 명령을 신청함으로써 가압류가 이제 본압류로 이전하게 되고 만약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의 경우였었다면 확정된 판결을 가지고 이제 강제집행 경매 개시 결정을 함으로써 그 가압류가 본압류로 이전하게 되죠. 이 가압류가 압류가 되는 것으로 이전을 해버려요. 본 소송에서 확정이 돼서 이기는 것이 확정이 되면 그게 이제 본 집행에서의 압류 인셉이 되는 거예요. 이전을 해버려요. 그게. 그렇게 해서 이제 강제 집행을 하는 저번에 우리가 설명한 압류, 현금화, 배당 이런 절차를 받는 거예요. 이해되겠죠? 그래서 이게 지금 보전처분의 큰 개요예요. 저번 때도 이야기했듯이 이런 민사집행, 민사보전은 그 자체 한 학기 내내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는 구체적인 한 학기용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민사구제 절차의 시스템을 이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돌아간다 정도만 지금 이해를 하는 한도에서 시간이 배분돼서 설명을 하는 것이니까 이런 개요 정도만 일단 이해하고 있으면 돼요. 이해되겠죠? 수고했어요.